26번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건데요. 이거는 전쟁 통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자주 나오는 것들을 4개를 뽑아다가 나열한 거기 때문에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갑니다. 가. 뭐 박은희 상황에게 아랬대요. 상황이 누구야? 아랬는데 누구냐면 왜구가 약탈을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종무를 통해서 대마도를 털어버리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백성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세종대왕 때 대마도 정벌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때 물러났던 상황이 누구냐면 세종의 아버지, 바로 태종 이방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세종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볼까요? 나를 보시게 되면 방경, 김방경, 김방경, 김방경이 중군을 거느리고 홀동과 홍다구와 더불어. 이름이 좀 약간 독특합니다. 맞죠?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국이죠. 그러면서 일본을 정벌했대요. 그러다 태풍이 많이 불어서 작살이 나버렸대요. 이거 뭐예요? 두 번째 거는 바로 원간섭기 때 있었던 일본 원정이죠. 우리나라를 반쯤 식민 지배로 만들었던 원나라. 이 원나라의 꿈이 뭡니까? 세계 정복이에요. 우리나라를 접수하니까 이제 어디로? 일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배 만들러 시키고 우리 군대를 또 동원해서 몽골의 군대와 함께 배 타고 지금 진격을 해요. 그렇지만 2번이나 갔지만 2번 다 이 태풍으로 일본의 공격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원정, 어쨌든 이거는 원간섭기니까 고려시대죠. 그래서 특히 김방경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마무리 진압을 했을 때 진압했던 장군 중에 또 한 명이죠. 자, 그리고 답니다. 다. 왜구가 배를 500여 척을 끌고 왔다가 어디서? 진포 입구에서 박살이 났대요. 그리고 아주 신나 왜구를 대포 뻥뻥뻥 대포 뻥뻥뻥 아주 신났던 심덕부 나세 그리고 채무선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거는 언제입니까? 고려 후기죠. 고려 후기 때 누가? 채무선과 나세 심덕부가 바로 대포를 가지고 특히 채무선은 화통도감을 만들고 화포를 만들었죠. 가장 좋은 거 왜구놈들이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작살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대포로 뻥뻥뻥뻥 대승을 거뒀던 진포대첩. 그래서 이거는 고려 후기고요. 고려가 망하기 직전이죠. 망하기 직전에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원간섭기보다 이후의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 라입니다. 라는 뭘까요? 자, 외장이 20명을 동원해서 진주성을 포위했대요. 진주성. 진주 목사 김시민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때 수군에서는 이순신의 맹활약으로 인해 일본 애들이 전라도를 상륙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지에서는 김시민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일본 애들이 전라도로 들어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맹활약했던 김시민 장군, 이 전투 과정 속에서 진주대첩 중에서 결국 전사를 하시죠. 그리고 이 진주대첩은 임진왜란 3대 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은동진 선생님이 쓰신 두 번째 책, 조선을 풍미한 16인의 소울메이트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김시민 편이 따로 있습니다. 권율 장군과 함께 묶어놨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잡아드렸으면은 지금 1번이 그러니까 원간섭기고 2번이 고려 후기고 3번이 세종대왕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선조 때 있었던 임진왜란. 그러면 나다 가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가상의 인터뷰 주인공인데요. 과거를 준비하는 유생들은 부모, 형제와 생각도 샤나샤나 홀랑꿍 망친 제주다. 그 다음에 급제하더라도 교만한다. 샤나샤나. 그러면서 여기 포인트가 뭐가 나오면 나라를 좀먹는, 나라를 갉아먹는 6개 존벌레를 지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과거지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모를까봐 일단 성호사설에서 6가지 존뇌 하나로 과업을 말씀했다. 아, 여기 얘기했네요. 6가지 존벌레 중에 하나가 이 과거입니다. 성호사설, 성호가 호죠, 호. 뭡니까? 성호 이익 선생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생님은 성호 이익 선생님인데요. 성호 이익 선생님을 비롯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실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이제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하자. 리니, 기니 이딴 거, 성리학 이딴 거 말고 좀 실용적인 공부하자. 그 중에서도 중농아파와 중송아파가 있죠. 중농아파로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있는 이익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중상아파는 뭐 박제가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러면 중농아파는 어떤 애들이에요? 실학자들 중에서도 농업을 중시 여긴다라는 애들입니다. 조선의 근간은 농업이고 조선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전부 다 농민이다. 그러므로 농민의 힘이 강해져야지 나라의 힘이 강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농민의 힘이 강해지려면 저희의 영원한 꿈, 서울의 나의 아파트를 가지는 것처럼 농민들도 자기의 땅을 가져야 된다. 근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동진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동진이가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동진이가 한 분신술을 써서 한 10,000명이 동시에 전국에서 강의를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처럼 그러면 어떻게? 국가가 나서야 된다. 국가가 나서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개혁을 해서 토지를 분배하자. 그러면 자기 스스로 땅을 가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자영농이 길러지고 육성이 될 거다. 자영농이 육성이 되면 농민의 힘들이 강해지는 거니까 농민에게 각종 개혁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걸어도 이겨낼 힘을 얻는다. 그리고 즉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강해질 수가 있다. 라는 게 중농아파의 주장이죠. 그래서 중농아파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항상 제시문이나 아니면 정답이 뭐가 될까요? 그 해당되는 인물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이 시험 문제 나오고 정답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는 6가지 종벌레 얘기를 했으니까 토지개혁이 안 났으니까 분명히 성호 이익이 주장했던 토지개혁이 정답이 되겠죠. 맞죠? 자, 일단 성호 이익 선생님은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라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단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개혁을 하고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6가지 존벌레를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과거제도, 그 다음에 뭐 신분제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뜨끔할 게 있어요. 뜨끔할 만한 거. 미신. 저 미신 좋아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게으름, 사치, 승려. 이런 것들을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6개 존벌레로요. 그러면 이제 성호 이익 선생님의 토지제도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중농아파 기본 틀만 알아도 사실 토지개혁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4번밖에 없습니다. 맞죠? 일단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마가회통에서 홍역에 대한 치료나 또 지식을 정리한 거. 이거는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문답에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였다. 이거는 중상아파. 상공업의 지능을 중시하고 강조했던 중상아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홍대영 선생님이 홍대영 선생님은 실학자 문제로 단독으로 인물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홍대영 선생님이 의사문답.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 전에 어떻게 알았냐? 태양이 이렇게 중심에 있으면요. 예전에는 태양이 중심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나머지 나라가 이렇게 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전설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 지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중국이 넘버원이 아니다.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비판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게 바로 홍대영 선생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해고는 유득공 선생님이죠. 유득공 선생님도 당연히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거고. 자, 유득공 선생님은 조선 후기 실학자입니다. 이분도 실학자예요. 실학자고 특히 서울 출신입니다.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천민 또는 엄마가 농민인 경우 서얼. 이 서얼들은 고위간직으로 가는 게 막혀있죠. 이러한 서얼들을 어떻게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오고 똘똘한 애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조는 가장 핫했던 정치기구였던 규장과 검서관의 서얼들을 등용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유득공입니다. 그리고 그 유득공이 쓴 책이 발해고죠. 발해고는 여러분들 발해 우리 앞에서 예전에 할 때 개념이나 아니면 강의할 때 사료할 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남쪽에는 김씨가, 북쪽에는 대씨가 있다. 김씨는 신라를 얘기하는 거고 위쪽에 대씨는 대조영이 세운 발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유득공의 발해고, 이 발해고는 유득공이고요. 그래서 이때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게 유득공입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와서야 우리가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속가학록에서 북한 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이거는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님이죠. 실학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전에는 이 북한 산비. 북한산에 있는 이 비석이 예전에는 무학대사,
스님이었던 무학대서 비석인가라고 알고 있었지만 실학자였던 김정희 선생님이 중국의 사료와 크로스 비교하면서 지능이란 단어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이거는 신라 진흥왕 때 세워진 거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게 담긴 책이 금석과학록. 그리고 김정희 선생님은 추사체를 창안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상적에게 세한도를 그려주기도 했다라는 거. 자, 그럼 남은 거 이제 4번이네요. 과구록인데 책 이름도 참 멋져요. 저는 과구록인데 이게 선생님 무슨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과구록이 자신을 낮춘 거예요. 일개 어떻게 보면 백성에 불과한 내가 감히 국가정책을 논해도 되겠습니까? 라면서 딱 자신을 낮추면서 국가정책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자, 이 과구록이라는 책에 뭐가 있냐면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걸었던 한전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땅에 제한을 뒀던 한전론. 이게 뭐냐? 자, 이건 다 지우고 들어갈게요. 한전론이 뭐냐면 땅에 제한을 거는 거예요. 동진이가요. 가진 땅이 이렇게 100평이 있대요. 100평이 있습니다. 100평이 있는데 100평을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동진이가 먹고 사는 데는 정확하게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사실 70평만 있으면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70평만 있으면. 나머지 그러면 30평은 당연히 이거는 있으면 좋죠. 땅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만.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사실 30평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당연히 있으면 더 좋지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100평 중에 동진이가 살고 먹고 하는데 꼭 필요한 이 70평은 영원히 일해야 되는 땅이라 그래서 영업전으로 묶어버려요. 영원히 일해야 되는 땅이다. 이거는 동진이가 아무리 돈이 가난하고 아니면 정말 땅을 팔아야 돼도 팔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만금을 가져도 이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동진이는 영원히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영원히 망할 일이 없죠. 왜?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땅은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영원이라는 땅. 그러면 30평. 있어도 좋고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그런 땅. 이런 땅은 동진이가 돈이 필요하면 땅을 팔 수도 있고요. 땅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고 파는 땅이라 그래서 이걸 매매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땅에 제한을 뒀던 걸 한전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성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의 땅에 제한을 뒀다. 한전론. 이익 선생님.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범나려 온다. 벌이 나려온다. 성잎이 큰 걸로 한김생이 내려온다. 오하! 판소리 수군가에서 호랑이가 내려온 장면이래요. 또 그다음에 판소리는 신재호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여기 결정적 힌트. 한글 소설과 함께 판소리는 이 시기 유행을 했다. 지금 판소리 같은 이 시기가 유행했던 게 언제냐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때 서민의 문화가 발달하죠. 서민들이 드디어 처음으로 문화의 주인공이 됩니다. 왜? 어떻게? 자,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거상들이 생겨나고요. 또 농업이 발달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분홍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여유가 생기자 그들이 이제 사치를 부리기 시작을 하고요. 또 그들이 어떻게 문화를 직접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식 새끼만큼은 나보다는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 새끼만큼은 나는 아니지만 나보다는 다르게 한글 정도는 읽었으면 좋겠다라면서 서당 교육을 시키죠. 돈을 많이 번 상인들과 농민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글 소설 재밌는 거 누가 몰라요. 홍길동지는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왜 인기가 없었냐? 한글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글을 알아야 했지. 여러분들도 외화 영화 자막 없으면 못 보잖아요. 아마 저도 못 보고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못 볼 거예요. 맞죠? 그처럼 한글 소설 조선 후기 때 유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소리. 판소리는 뭐냐면 상업의 발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시장을 가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호객행위.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호객행위를 위해서 뭐 유명인을 부르기도 하고요. 맞죠? 또는 아니면 뭐 공연을 하잖아요. 그 공연의 일환으로 판소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심청이가 임낭수의 뿡덩! 그러면 아하! 여러분들 가지를 추면서 넣어주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서민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이고 조선 후기다라는 거. 송파장에서 산대놀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객행위라니까요. 송파장이 그 서울에 롯데월드가 있는 송파역 쪽에 그 송파장이에요. 거기에 산대놀이가 탈쓰고 하는 거. 그 공연 왜 할까요? 시장에서. 히히히히 사람들 막 모여들겠죠. 그러면서 물건도 팔고 호객행위. 이거 조선 후기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자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도고. 독점적 상인 도고. 이건 뭐냐면 사상. 지금으로 치면은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개경의 송상, 그 다음에 뭐 의주 만상, 일본의 동네 내상, 외상 같은. 그 다음에 동네 내상요. 자, 그러면 그러한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게 이제 뭘 하냐? 여러분들 그 박지원이 쓴 소설에 나오는 허생전 있죠? 허생이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제사를 앞두고 제사
용품을 사재기를 하죠. 그리고 제사 시기가 따고자 제사 용품이 없자 어떻게 물건 가격이 엄청 오르자 그걸 다시 갖다 팝니다. 그 마진 남기는 거. 지금으로 치면 이거 매점 매석이죠. 지금은 국가에서 이걸 차단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때 마스크 한번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국가가 나섰잖아요. 맞죠?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는 매점 매석은. 조선시대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상인들이 대규모 자본으로 그런 매점 매석 같은 쓰레기사라는 애들이 생겨나요. 그런 애들을 독점적 상인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조선 후기 맞고요. 그 다음에 시사를 조직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중인 중간계층도 이제 문화를 즐기기 시작을 해요. 그 중에서도 시사 조직을 만듭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또는 모임을 만든 거예요. 무슨 모임? 시 쓰는 모임. 여기서 무슨 시를 쓸까요? 시조를 쓰는 거예요. 당시에 글 좀 쓴다. 좀 약간 엘리트 지식인이다. 그러면 시조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조를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음과 유를 맞춰야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그런 거 계산치 않는 사설 시조를 막 쓰면서 사설 시조가 유행을 하고요. 이때 중인들이 술 마시면서 야 동진아 너의 시구 너무나 아름다운 것. 아하 철수야 너도 만만치 않아. 너의 시구도 너무나 아름다운 것.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사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작물 재배. 분홍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조선 후기 때 상업이 발달하고 또 돈을 많이 번 농민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들도 사치를 부리면서 그들도 이제 과일을 먹거나 아니면은 기호식품을 먹는 거예요. 보세요. 담배나 임상 같은 거는 필수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뭐 담배 안 핀다고 죽어요? 그 다음에 인삼을 뭐 매일 안 먹는다고 죽어요? 아,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뭐 없으면 없는 거고 있으면 있는 거고 맞죠? 이거는 애초에 팔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뭐 고추라든지 과일 같은 거. 이거는 처음부터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세금을 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애초에 팔기 위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품 작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예 작물인데 팔기 위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했던 건 언제냐? 또 조선 후기죠. 왜? 아, 농업과 상업이 발달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분홍들과 상인들이 등장을 했죠. 걔들이 이제 사과도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 초기 같으면은 사과, 돈 많은 양반들만 먹습니다. 농사 지으면 폭망이에요. 팔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걸 만들어도 팔 데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조선 후기고요.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주자소를 만든 게 누구냐면 세종대왕의 아버지였던 태종 이방원. 그리고 태종 이방원이 이 주자소를 만든 글자 활자가 뭐냐? 아주 개 같은 글자. 아주 개같이 미친 글자 개미자. 욕한 거 아닙니다. 아주 개 같은 글자 개미자. 개미년에 만든 글자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레벨업을 한 게 세종대왕 때 갑입니다용. 세종대왕 때 갑입니다용. 갑인자죠. 근데 사실 뭐 세종대왕에 갑인자가 들어가도 조선 초기니까 어차피 전부 다 정답이 되는 건데 개미자에서 갑인자 차이가 뭐냐면 이 활자를 찍다 보면 열로 가해서 찍는 거예요. 그 글을 대량으로 찍는 거. 근데 열을 계속 가하다 보니까 여기 글자 쪽에 구리가 좀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가 열에 약하니까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 게 갑인자예요. 갑인자는 그 열이 가해지는 부분에 대나무가 들어갑니다. 열에 강하겠죠. 그래서 글자가 변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갑인자 여기는 태종 이방원의 개미자. 어쨌든 조선 초기. 정답은 1번. 29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대왕 데뷔전이 정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흥성대원군과 부대인의 봉작을 내린 것을 오늘 중으로 거행하도록 하라. 그 다음에 종로에 비석을 세웠대요. 그 비에 이르면 서양 오랑캐 이 새끼들은 싸우지 않으면 즉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서양 오랑캐 이 새끼들과 끝장을 보자. 자, 이거는 다 흥성대원군의 스토리죠. 지금 여기 보시면 익성군이 누구냐면 고종입니다. 우리 명복이. 우리 고종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다 보니 아버지였던 흥성대군이 나서는 거죠. 내 아들이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내가 대신 정치를 좀 하겠다. 내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병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병신 프랑스랑 싸웠던 병인양요,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요 이후에 흥성대원군 역시 서양 오랑캐 이 새끼들은 상종을 못할 새끼다 라면서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라는, 특히 신미양요 이후 직후에 전국 각지에 척합의를 세웁니다. 뭐 이후에 미국과 싸웠던 미국과 싸웠던 신미양요 이후에. 그러면 사실은 이 문제는 흥성대원군의 업적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 점령하였다. 이거는 흥성대원군 이후의 스토리입니다. 흥성대원군 이후의 스토리.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청나라와 이렇게 일본이요 한반도를 가지기 위해서 치열하게 대립 중이에요.
특히 고종 같은 경우는 이제 흥성대원군이 이제 하야를 하고요. 본인이 직접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청나라가 간섭이 너무 세니까 고종과 명성황후는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요. 왜? 청나라를 좀 견제하려고. 그러자 생뚱맞게 영국이 반응을 합니다. 왜? 영국과 러시아가 라이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제일 무서운 게 이거예요. 러시아가 혹시나 한반도를 거점으로 자기들이 있는 중국으로 들어올까 봐.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 이후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했고 그리고 체결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이죠. 1876년도에 체결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최초의 불평등 조약. 이 조약을 계기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되는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거. 최악의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배경이 이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흥성대원군이 하야한 직후예요. 흥성대원군이 하야하자마자 일본 이새끼들이 오호 흥성대원군이 사라졌네. 기회가 왔다. 그러면서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반대하자 어떻게 공격을 가면서 압박을 해서 결국 열어제꼈던 강화도 조약. 이거는 나이우죠. 이것도. 그다음에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또 훨씬 시간이 지나가죠. 용안포를 빌려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계기로 일본을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용안포 조차 사건을 계기로 러일 전쟁이 터지게 되죠. 이거는 훨씬 이후의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남영군명. 이거죠. 정답은. 병신 가운데 언하순화형 오페르트 도굴 사건. 병인양요와 신민양요 사이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습니다. 흥성대원의 기본적인 정책은 뭐예요?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 서양 애들 짜증 꺼지라고 외칩니다. 맞죠? 들어오는 걸 무조건 막는 거죠. 그러자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당연히 꺼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자 얘가 쓰레기짓을해요. 조선이란 나라는 조상을 아주 숭배하고 모시더라. 그러면 흥성대원과 딜을 하려면 흥성대원군 아버지 남영군, 흥성대원군 아버지의 시신을 털어다가 이걸 가지고 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내려가서 흥성대원군 아버지 묘를 도굴하다가 미수로 그칩니다. 동네 주민들, 백성들의 신고로 결국 실패로 끝나요.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당연히 흥성대원군은 서양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신미양요 터지고 그리고 척합이 건립을 했다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조미수호 통상조약 이후에 푸트 공사를 파견했대요. 이거는 흥성대원군이 하야하고 나서입니다. 흥성대원군이 걸어 잠그는 세국 정치라면 아들이었던 고종은 열어 제끼는 개항 정책 또는 개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체결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문제는 뭐냐면 강화도 조약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조약이고요.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조약이다라는 거.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나 강화도 조약은 조약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결과 서로 상호 간에 이렇게 공사를 파견하고 우리는 보빙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여기는 훈련동임에 속한 하도감이 있던 샤랑샤랑꽁랑꽁 그리고 81년부터 이듬해 구식군인들에 대한 차별 대우로 발생한 삐리리가 때까지 교련병대의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대요. 끝났죠? 이거 지금 어디예요? 무슨 사건이에요? 이거 지금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지금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이었던 이모군란을 물어보고 있는데 1880년부터 고종 임금이 개화 정책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게 2년 후였던 1882년에 일어났던 이모군란이죠. 그래서 이모군란의 직접적인 배경은 구식군인과 신식군대에 대한 차별, 구식군인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안 주자 빵 들고 일어났고요. 들고 일어나자 개화 정책 이후에 삶이 너무 힘들어졌던 농민들, 빈민들이 합세를 하면서 큰 반란이 됩니다.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자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명성황후, 그리고 명성황후 민비가 권력을 틀어지면서 또 같이 친척들, 민시일파가 권력을 틀어지는데 얘들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됐다. 얘들을 제거하자 라면서 뛰어들죠.
그러자 민비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자기 남편 고종을 버리고 장호원으로 피신을 떠납니다. 한편 고종 임금은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자신의 아버지에게 할품위를 요청하죠. 그러자 아버지였던 흥성대원군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면서 흥성대원군은 신식군대의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모든 개화 정책을 올 스톱시킵니다. 그러자 피난을 떠났던 민비가 오빠 도와줘요 오빠. 청나라 오빠에게 할품위를 요청하고 청나라는 잘됐다. 요 이모군란을 진압한 후에 조선에 대해서 자신들의 간섭, 입지를 더욱더 키울 필요가 있겠구나 라면서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흥성대원군을 납치해서 데려가 버리고요. 이모군란 때에 일어났던 군인들을 싹 다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나는 게 이모군란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일본과도 관련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이 군인들과 빈민들이 합세를 해서요. 명성황후와 명성황후의 친척들 민실파를 잡으려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범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나라를 악독같이 삥 뜯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본 놈들을 작살내자라면서 일본의 공사관으로 쳐들어가기도 합니다. 일본의 외교 대사관으로요.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이 또 불타는 일이 생겨요. 그러자 이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해 라면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항구로 열었던 인천에 있던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체결했던 핵심 내용은 이거죠. 이모군란 때 이거 봐라. 우리나라 외교대사관이 불탔다.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해. 그리고 플러스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면서 공사관에 경비병, 군대를 주둔시켰다라는 거. 이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입헌군주제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입헌군주제는 이스킹, 왕이 있지만 왕이 헌법에 가로막히는 거. 이모군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조선을 총감독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등장을 하는 거고. 우체국 오픈날이 폐업날이 됐던 거. 우정총국 축하연날이 났던 거는 바로 갑신정변이죠. 2년 뒤에 일어납니다. 이모군란이 끝나고요. 이모군란이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났더라면 갑신정변은 큰 틀에서 보면 개화는 이제 결정이 났고 개화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개화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 터진 게 갑신정변이죠. 그 다음에 홍범 14조를 기본개혁 방향으로 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개혁이고.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널리 홍홍홍홍홍홍 규범을 널리 알리겠어요. 우리 조선은 앞으로 이렇게 살겠어요 라면서 고종이 발표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은 5번이죠. 그리고 이 조약이 바로 제발 물리 포기하지 마. 제물포 조약이고 갑신정변 때는 일본과 체결했던 조약은 한성조약입니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일단 가 같은 경우는 복합상소, 최시영, 2대 교주 동학에. 그 다음에 여기 동학농민군들이 관군을 치고 황토현 전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일단 가 같은 경우는 1892년도에 있었던 첫 번째 집회였던 삼내 집회. 그리고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1893년도에 있었던 여기 있던 복합상소. 그리고 이거도 안 되자 일어났던 게 바로 보은 집회. 그리고 여기 사이에 지금 사건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1894년도에 있었던 황토현 전투를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갈 정답이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학은 인내천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나도 하늘, 여러분도 하늘. 인간평등 내용, 신분제를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조선은 신분제 사회. 그래서 조선 정부 자체에서 동학을 탄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죽죠. 사형을 당하죠. 그러면 최재우가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기 때문에 이 종교를 믿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동학을 믿는 동학 교도들은 다시 동학이 부활하고 또 동학을 믿는 신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조 신원 운동을 전개를 해요. 일대 교주였던 최재우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첫 번째가 삼내 집회입니다. 안 받아들여지자 1년 후에 경복궁 앞에 엎드리면서 상소를 올려요. 그러자 또 정부에서는 알았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내려가.
내려갔더니 또 반응이 없자 보온에서 또 집회를 엽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후에는 자, 동학농민운동의 시작점이 뭐냐면 전라도 고부에 쓰레기 같은 군수가 있었죠. 쓰레기 같은 군수 누구? 이런 병갑이 지랄 병갑이 조병갑이라는 희대의 개쓰레기 탕가놀이가 있었습니다. 얘가 멀쩡한 저수지를 허물고 새로운 저수지를 만들고 그랬더니 물세를 내래요. 자기 아버지 공덕비를 만든다고 돈을 내래요. 그러자 에라이 못 참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정봉준 같은 인물이 들고 일어나죠. 중심이 돼서요. 그러자 정부에선 알았다. 우리가 이거 다 조사할 테니까 우리 믿고 해산해. 그 말을 믿고 해산을 해요. 그리고 조병갑은 일단 잘립니다. 그리고 박원명이 새로운 군수로 자리를 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안핵사라는 직책에 이용태를 파견해요. 근데 이 용태가 또 지랄 용태입니다. 쓰레기 용태요. 왜? 조사를 다 했더니 전하, 병갑이는 아주 훌륭한 군수였습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군들, 이 농민애들이 문제입니다. 라면서 동학농민군들을 탄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에라이 다시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동학농민운동이죠. 그러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고부밀란이고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자 이들은 하얀색 산, 백산봉기를 시작으로 먼저 황토현에서 전라도 군대를 박살냅니다. 당황했던 정부가 수도에서 군대를 보내자 촌동네로 유인을 하죠. 황령촌으로 유인을 해서 여기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더 이상 동학농민군들을 막을 군대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로 가냐? 전주성을 점령하죠. 조선의 목줄이었던 전주성이 함량을 당하자 똥줄 탔던 고종과 명성황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청나라에게 할품위를 요청하자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함께 들어오죠. 그러자 깜놀한 농민들, 동학농민군들, 그리고 당황한 고종과 명성황후. 왜? 청나라만 부르는데 일본은 왜 들어와? 그러면서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하는 전주화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서 1차 동학농민운동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분명히 고부군수 조병갑의 고부밀란의 스토리, 백상봉기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정답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아하!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지명, 아름다운 지명 논산. 남접과 북접, 이거는 2차 동학농민운동이야. 2차는 제가 좀 이따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교정청이 설치되었다. 요거는 1차 끝나고 난 이후입니다. 1차 이후.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말로.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경복궁 점령. 이것도 1차 이후고요. 그 다음에 조병갑의 탄압에 맞서서 만석보를 파괴하였다. 농민들이. 이게 고부밀란이잖아요. 정답 4번이죠. 그 다음에 우금치. 요게 2차입니다. 자, 청나라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자 전주성에서 하회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농민들이 정부에게 요구를 하죠. 우리가 원하는 개혁이 있다. 이거 해줘. 정부가 오케이 콜. 니들이 원하는 거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농민군들이 제시한 개혁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정치를 교정하는 관청인 교정청을 설치를 해요. 그리고 또 농민들은 니들 믿을 수가 없다. 또 안핵사 이용태처럼 또 헛짓거리하면 어떡하는데? 라면서 농민들이 자신들의 자치기구였던 집강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청나라와 일본. 끝났으니까 가면 되는데 일본이 이때 무리수를 던지죠. 어떻게? 먼저 경복궁을 무단으로 점령합니다. 그리고 교정청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궁극기무치를 설치하고 1차 가보개혁을 강요해요. 그리고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꿈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이놈들, 일본 놈들 때문에 지금 물거품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라이,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 다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논산에서 남쪽에서 동학을 믿는 사람들과 북쪽에서 충청도 일대 동학을 믿는 사람들, 여기는 전라도 일대, 함께 모여서 어디로? 일본을 무찌르기 위해 북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그러다가 우금치에서 결국 패하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났다라는 거. 그래서 흐름을 다 잡아드렸고요. 정령적인 문제죠. 제가 개념도 얘기를 했지만 동학 사건 여러 개 주고 가와 나 사이 가장 클래식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32번입니다. 다음 글이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르면 이래요. 통감 이토가 누굴까요? 이토 히로부미죠. 네덜란드에 파견된 정권대사 스즈키가 보낸 정보 내용.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네덜란드에 머물면서 평화회의의 위험 대우를 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쭉 나왔습니다.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뭐예요 지금?
바로 헤이그 특사죠. 헤이그 특사는 파견했던 이유가 뭐냐? 배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을사늑약이죠. 사실상 우리가 나라를 뺏겼던, 죽을 사사사사사사 나라가 사실상 죽어버렸던, 우리는 을사늑약을 계기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면서 보호국가 신세,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 정치가 시작됩니다. 일본의 간섭이 더욱 강해졌고 일대 통감에 여기 있는 이토 히로부미. 그러자 고종 황제는 이거 억울하다. 이건 내가 도장 찍은 거 아니다. 을사오적 쓰레기 새끼들이 찍은 거다.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강대국으로부터 외교적인 지원가 또는 호응을 얻기 위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바로 이 트리오죠. 이 트리오. 이상설, 이휘종, 이준 3명을 파견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전에 눈치를 채고 있던 일본의 방해로 안타깝게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죠. 그렇지만 일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합니까? 고종 황제, 너 제정신이 아니네. 너 외교권이 없잖아. 근데 왜 네 멋대로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라는 이유로 고종 황제를 강제 퇴위시켜버리죠. 그래서 헤이그 특사의 결과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건 연표 문제지만 원래 클래식한 문제로 나오게 되면 을사늑약을 계기로 파견하였다. 배경이 되었다. 또 고종 황제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연표에 찾아볼까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러일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 한반도를 놓고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눈치 싸움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일본이 승리를 거두면서 더 이상 걸림돌이 없죠. 그러면서 외교권을 뺏는 을사늑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권피터 가는 거고, 정답은 5번. 마가 되겠네요. 마. 33번 문제입니다. 다음 의병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이인영을 총대장하고 허위를 군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리고 서울로 진군하고요. 각국 영사에게 진군의 이유를 상세히 밝혔대요. 이거 뭐예요? 바로 의병의 3단계. 첫 번째 의병이 을미사변, 명성황후의 죽음, 그리고 을미개혁의 머리털을 자르라는 단발령의 반발에서 일어났던 을미개혁, 의병의 시작기. 두 번째 의병은 을사의병, 바로 을사늑약의 한계에서 일어났던 의병.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병이죠. 이거는 정말 미쳐 날뛰었던, 미쳐서 날뛰면서 일본을 괴롭혔던 정미의병입니다. 의병의 마지막 3단계요. 이 의병은 배경이 뭐냐? 일본이요, 헤이그 특사 이후에, 아까 봤던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황제, 마지막 황제 순종을 자리에 앉히죠. 그리고 새롭게 조약을 체결합니다. 정미 7조약, 정미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 그 조약의 내용의 부속각서를 보게 되면 군대 해산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군대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이 군대 해산을 계기로 군인들이 나 집에 갈래가 아니라 전부 다 의병에 합류를 하죠. 그래서 이 정미의병은 정말 미친 듯이 싸웠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일본과 제대로 싸웁니다. 그러면서 이때 의병이 흩어졌으면 힘이 약하다. 우리 한번 다 모아보자. 13개 도에 있는 모든 의병이 힘을 모으면서 13도 창의군이 결성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뭘 하냐? 야, 우리 서울로 치고 가자. 일본에게 볼모로 붙잡혀 있는 고종 황제를 구하자. 서울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그리고 여기 각국 영사관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를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 이게 왜 중요하냐? 일본은요, 이 의병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반란군입니다. 반란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니다.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대한제국의 군대다. 완전히 다르죠. 다르잖아요. 반란군이랑 국가의 군대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린 대한제국의 군대로서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약탈하려는 일본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쓴 건데 안타깝게도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자, 그리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이인영과 허위가. 그런데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러 떠나버려요. 그래서 허위가 대장 역할을 맡아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해요. 그러면서 동대문까지 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아실 거예요. 동대문에서 경복궁 코앞입니다. 안타깝게도 동대문에서 진압을 당하면서 끝이 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의병 부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까요? 찾으면은 5번 보이네요.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결성되었다. 정답은 5번이죠. 조선혁명선언. 이거는 신채호 선생님이 쓴 의열단의 행동 강령입니다. 의열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만손이 주도해서 영남만인소를 올렸다. 이거는 조선 책략책이 들어오자, 조선 책략책이 김홍집 아저씨가 가지고 들어오자 유포되기 시작을 하자 영남 지역에 있었던 만 명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죠? 러시아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청나라,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하자. 다 들고 일어납니다. 왜? 러시아가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데 왜 미국과 손을 잡으려고 합니까? 미국 예전에 신미양 때 잊었습니까? 반대했던 거. 그 다음에 상덕태상회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사실 이거는 지금 거의 처음 나오는 선지인 것 같아요. 활용이 된 것 같은. 이거는 1910년도에 경상도 일대에 있었던 독립단체였던 대한강복회에서 만든 연락 거점이에요. 연락기지입니다. 연락기지. 각 지역마다 연락기지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통해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정보를 취합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전라도에 1910년대에 만들어졌던 독립의금부죠. 살아남은 의병들, 의료원 군대, 살아남은 의병들이 독립에서 다 뭉쳤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임병찬 장군이 만든 거죠. 독립의금부. 그러면서 이때 독립의금부는 일본에게 국권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천안가, 그 다음에 총독부에 편지를 보냈다가 이런 애들이 있었네. 바로 진압을 당했다라는 거.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대요. 그리고 한 해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쭉쭉쭉 보시면은 빨리 황궁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상소. 이거 지금 뭐예요? 을미사변. 아름다울 미미미미 명성황후가 죽게 되는 사건. 심증 100%. 일본 놈들이 죽인 게 100%지만 물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고종황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진 3차 가보개혁 이꼬르 을미개혁. 단발령. 그 다음에 태양령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을미의병이 일어납니다.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맞서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종 너무나 무서운 것. 결국엔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가 버리죠. 어디로 도망을 가냐? 러시아 외교 대사관으로 도망갑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걸 파토내고 하늘로 도망갔어.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아간파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고 러시아로 이렇게 외교 대사관을 옮긴 뒤부터 우리는 러시아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때 어떻게 보면 서구 열강들에게 가장 많이 삥을 뜯겼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빨리 임금 보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간파천을 간 지 1년 만에 고종 돌아옵니다. 왜? 근데 뻘쭘하잖아요. 돌아와서 나 이제 황제예요. 황제 즉위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연호를 광무라고 짓게 되죠. 그러면서 대한제국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유니까 아마 분명히 대한제국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됐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게 되면 영선사가 파견됐대요. 영선사는 우리 고종이 초기 때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했잖아요. 청나라에 무기를 배우러 갔었던. 그리고 돌아와서 기기창을 만들었죠. 이거는 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궁극규묘처가 설치됐대요. 1차 가보개혁 때 일이죠. 일본의 주도로 설치된 거잖아요. 교정청이 없어지고. 이거도 을미사변 앞의 스토리고. 정답은 3번이죠. 대한국국제.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독립협회 사건을 겪고 나서 특히 독립협회가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을 만든다는 그 루머, 그 소문, 그걸 듣고 독립협회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나서 고종 황제가 했던 게 바로 광무개혁이잖아요. 황제권 몰빵.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등 모든 걸 몰빵시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이거죠. 대한국국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소 이후에 돌아와서 황제 즉위식하고 발표한 건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제너럴 쇼문어 사건. 이거는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때 스토리잖아요. 아예 훨씬 전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났던 게 바로 미국과 전쟁을 치렀던 신미양령. 그리고 이때 활약했던 장군이 아메리카, 어지연 장군. 그 다음에 조천삼일 수륙무역장정이 체결되었던데 이거는 앞에 우리 문제로 나왔던 이모군란 때 이게 들어갔으면 이게 분명히 정답이 됐겠죠. 정답이 됐을 겁니다.
이모군란 때 누가 진압을 도와줬어요? 청나라가 명성황후의 요청을 받아서 진압을 도와줬잖아요. 진압하고 나서 청나라가 우리랑 바로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조청산민수륙무역장정입니다. 조선의 청나라, 조선과 청나라의 상인과 농민이 물과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룰. 여기 핵심 내용은 청나라 애들에게 내지 통상권을 허용했다라는 거. 상업과 관련해서 안내, 우리나라 땅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우리나라 상인들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중국 상인들이 온 동네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갖다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조항이 발동되면서 서양의 다른 나라도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받죠. 그러면서 서양 상인들도 우리나라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팝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위기에 빠지고 어려워졌다라는 거. 그게 조청산민수륙무역장정이고요. 일단 관련이 없죠. 이것도 훨씬 전이죠. 이모군란 때니까. 이제 35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다 일어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지금 보시게 되면 황국중앙총상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종로에서 활동했던 시전상인들이 서양가, 청나라, 일본의 상인들의 침탈에 맞서서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에요. 힌트는 뭐냐면 황제 국가에 있는 중앙총상회라잖아요. 그러면 고종 황제가 되고 나서의 일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고종 황제가 되고 나서 직후에 바로 만들어집니다. 1898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고종 황제 즉위식이 럭키7, 1997년이었죠. 한편, 그 다음에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항하기 위해서 보안회가 조직이 되었대요. 이 보안회 같은 경우는 일본의 개소리. 조선아, 보니까 니들 땅에 너무 황무지가 많더라. 이 땅 안 쓰는 땅이네? 우리가 개간해서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게.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어. 이제 이거 우리 땅. 제정신이 아니죠. 강남에 빈 땅이 있어요. 거기다 제가 토마토를 심었어요. 토마토 농장을 만들었어요. 이거 원래 빈 땅인데 내가 농장 만들었어. 내 땅이야. 미친놈이죠. 저 경찰서로 바로 끌려갑니다.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안회가 거기에 맞서서 들고 일어나죠. 이거는 1904년입니다. 정확하게 연도를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돈 아저씨. 저의 고향 대구에서 돈 아저씨.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 원 돈을 갚자.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고요.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3년 전에 1907년에 있었던 거고, 보안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념 강의든 뭐든 하게 되면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 중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잖아요. 초창기 때죠. 그래서 틀렸고. 그러면 정답은 그냥 가나다네요. 가나다.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가나다는 1번이겠네요. 가나다니까. 네, 역시 정답은 1번이다라는 거. 36번 문제입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삐리리의 주요 간부래요. 러시아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러시아가 저령도를 빌려달래. 그러니까 빌려줄 건지 말 건지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독립협회와 관련된 거죠.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냐면 필립 제이슨,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 피라찌가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만듭니다. 이 신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가고 하겠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이 신문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독립협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립협회는 독립문도 건립을 하고요. 이런 독립신문도 발행했던 거 얘기를 했고요. 독립문도 건립하고 각종 계몽운동을 펼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처지에 있는지,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의 큰 집회를 열죠. 그게 뭐냐면 만민공동회입니다. 10,000명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열어요. 그때 이런 내용 나오죠. 러시아의 이권을 침탈을 저지를 시키는데 맹활약했던 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 때 러시아 이권을 저지를 시켜요. 어떻게? 한러은행, 러시아은행 문 닫아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러시아가 부산에 있는 저령도를 99년 빌리러 간다? 말단 소리 하지 마라. 집회 요구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러시아 포기를 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고문을 파견하러 간다? 꺼져라. 안 된다. 러시아 고문 결국 철수합니다. 왜? 각 나라 서양 애들은 민들이 힘을 뭉치면 무서운 걸 절실하게 경험해서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러시아 이권 침탈 저지를 이뤄냅니다. 그러자
거기에 감동받은 관리들도 이제 합세를 하죠.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열린 게 바로 관민공동회입니다. 그러면 이 관민공동회 때 내용이 아마 정답에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있네요. 뿅. 3번입니다. 중추원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가 가장 힘을 실었던 정책이 뭐였냐면 의회 설립운동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회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고종 황제도 이걸 승인을 해요. 고종 황제와 독립협회가 힘을 모아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를 해요. 중추원이 오늘날로 치면은 국회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국회인 중추원을 만들어서 의회, 국회를 만들고 국회의원을 뽑을 건데 그때 국회의원은 대박입니다. 독립협회 중에서 25명, 기존의 관리 중에서 25명, 반반씩 총 50명. 그러면 독립협회 회원들, 한마디로 일반 민들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그게 관민공동회가 개최되면서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왜? 기존의 관리들이 불만이 가득 차죠. 왜? 어디 저 채소 파는 애가 나랑 같이 정치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또 데려가니까 어떻게? 악성 루머를 퍼뜨려요. 독립협회가 사실은 공화정제를 꿈꾸고 있다. 황제를 폐위시키고 대통령 제도로 가려고 한다. 그래서 분노 폭발했던 고종 황제가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죠. 그러면서 끝났던 거고. 어쨌든 독립협회 활동입니다.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됐던 거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최대 규모의 좌우합작단체 신간회입니다. 정우의 선언은 사회주의 계열 단체에서 발표한 선언인데요. 정우회가 사회주의 계열 단체입니다. 우리 사회주의 계열이 지금 너무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럴 때는 완전 반대쪽에 있는 민족주의와도 필요할 때는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신간회가 좌우합작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이번에 만세! 만세!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는 동학의 기간지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고요.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전개하였다. 동학이 이름이 바뀌고 리모델링이 된 게 천도교죠. 그리고 천도교 소년의 소속이었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소년운동을 전개합니다. 동학의 핵심 사상, 동학이구로 천도교 똑같은 거죠. 인내천 사상, 사람이 즉 하늘이다. 어린 아이도 하늘이다. 이때 어린 아이들, 정말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에 공장에 끌려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린 아이들이 결국 우리나라를 이끌 인재들이다. 그리고 저 어린아이들이 너무 홀대받고 있고 천대받고 있다. 365일이 힘들다라면 적어도 하루만큼은 저 아이를 위한 날을 만들어주자.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도 어떻게 보면 용어를 이때 처음 만든 거예요.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주는 거죠. 그리고 소년운동을 전개했다. 이걸 위한 틀렸고요. 천도교 소년회고. 그 다음에 태극서관 태극권. 이거는 그 태극권이 아니라 뭐예요? 신민회. 애국계몽운동 계열단체였던 신민회가 태극서관, 실력을 키워서 일본을 덜어내기 위해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학교를 만들고요. 오산학교, 대성학교. 그리고 산업을 융성시키기 위해서 태극서관, 이거는 출판사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회사, 도자기를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실력을 키우고자 했다라는 거. 신민회,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37번 문제입니다. 가에서 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데요. 근대 역사 현장을 찾으래요. 기기창, 제중원, 박문국, 중명전, 원각사 턴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기창, 가. 무기 기구를 만드는, 근대의 무기를 만들었던 창고죠. 그 다음에 제중원토. 이거는 근대 병원이고. 원각사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2년 전에 만들어졌던, 대한제국 말기에 만들어졌던 최신식 서양 극장이에요. 서양식 극장. 그 다음에 박문국은 이거는 개화 초기 때 만들어졌던 신문사죠. 신문을 만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덕수궁 중명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가능됐던 거는 박문국이지 기기창이 아니에요. 이건 무기잖아요.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즉위식이 거행된 곳은 나가 뭡니까? 나가 제중원이 아니라 황구단이죠. 황구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백동화가 주주됐던 거는 다가 지금 뭐예요? 박문국, 여기는 신문이고 백동화는 돈이잖아요. 이거는 전황국입니다. 전황국에서 화폐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을산늑약. 을산늑약이 체결됐던 게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덕수궁 궁궐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이 많이 되고 선지로 많이 들어갔던 거죠. 그 다음에 나온교의 아리랑이 처음으로 상영됐던 곳은 원각사가 아니라 바로 단성사라는 곳입니다.
20년대 와서 1920년대. 그래서 아예 시기도 맞질 않고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 사람을 때린대요. 90대. 보시면 삐리리는 박대 씨는 구한국의 옛날 한국의 국권 회복을 도모한다. 그러면서 각지를 돌아가면서 유세를 한 거에 찬동을 했대요. 그래서 때릴 거래요. 이거 내려진 시기. 자, 일본의 식민 통치는 무조건 출제율 100%인데 1기가 나왔네요. 1기는 언제입니까? 일본이 딱 외우기도 좋게끔 딱 1910년에 우리나라를 뺐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펼쳤던 정치가 정확하게 3.1운동이 터지기 전까지니까 9년 동안 1919년 3.1운동이 터지기 직전까지 펼쳤던 무식하게 두드럽했던 무당 통치. 그 무당 통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 태영령이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이나 광복이라는 생각을 못하게끔 짓밟아버리자. 숨쉴 공간 자체를 주지 말자. 공포정치의 일환으로 바로 헌병경찰 제도를 실행했고요. 헌병이 경찰입니다. 경찰이 헌병이에요. 경찰이 군인이란 소리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군대 다루듯이 조선 사람들을 군인 다루듯이 다루겠다는 게 바로 헌병경찰 제도. 그 다음에 이런 헌병경찰에게는 혜택을 줍니다. 조선인들을 때릴 수 있는 혜택을 줘요. 그래서 살인, 이런 강력한 범죄가 아니고 뭐 물건을 훔쳤다 또는 돈을 삥땅 쳤다, 이런 사소한 거는 일본의 헌병경찰이 임의로 벌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은동진 너 길 가다 쓰레기 몰래 버린 거 봤어. 엉덩이 대. 열대. 지 멋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1기 때인데요. 1910년대 때 있었던 일본의 식민 통치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건데 보시면은 바로 보이네요. 본의 아니게. 4번에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원수부.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고종 황제가 황제권 몰빵 개혁 정치를 펼쳤던 그 시기 때 나왔던 게 원수부죠. 내가 바로 국가의 원수다. 이게 뭐냐면 원수부를 만들고 그 자리, 최고 자리에 자기가 앉습니다. 고종 황제가요. 그러면서 이 원수부가 했던 뭐냐면 대한제국 안에 있는 모든 군대의 최고 지휘자, 통솔권자를 한 명으로 통일시킵니다. 누구? 고종 황제. 그게 원수부예요. 그 다음에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신간회는 1900 정확하게는 27년도에 만들어져요.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일단 신간회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좌우 합작단체잖아요.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계열의 하나가 됐던.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들어왔던 시기는 3.1운동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전에였던 이 무단통치 시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1925년입니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을 하자 일본 입장에서는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1925년도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만든 거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할까요? 독립운동가도 잡아서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켜서 탄압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거는 제가 개념 강의 때 얘기를 하죠.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땅을 척척척척 먹는 회사를 일본이 만드는데 이거는 일본이 나라 뺏고 나서 만든 게 아니라 나라를 뺏기 전에 1908년 일본이 우리나라 뺏기 2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 먹을 거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그러면 뺏기 전에 미리 세팅할 수 있는 거 세팅하면 좋잖아요. 그 일환으로 만든 게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땅을 뺏은 거를 이 회사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갖다 팔았다라는 거. 정답은 4번. 39번 문제입니다.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거. 자, 한국 교육의 역사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관립교육기관이죠. 틀린 거 찾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게 길구나. 그러면 기억 볼게요. 일단 태학의 설립 시지. 맞죠? 왜?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이 만든 국립고등교육기관이잖아요. 니은에 고려의 국자관 못지않게 사학 역시 이거는 사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립학교 얘기를 하고 있냐? 구제학당, 최충이 만든 구제학당, 문헌공도 이게 사립학교잖아요. 맞네요. 맞네. 그 다음에 3번 디귿. 관학으로 성균관, 향교 등이 있다. 성균관 최고의 고등교육기관 향교는 조선시대 부목군년에 한 개씩 설치됐던 지방에 있던 학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컨셉이 똑같죠. 안에 기본적으로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
공자니 맹자니 뛰어난 성리학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대성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학교니까 성균관이든 향교든 학교니까 공부하는 명릉관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리을. 리을은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실무를 담당할 필요해서 학교를 설치했대요. 19세기 말에. 한번 볼까요? 동문학과 유경공원. 동문학은 통역관을 기르기 위해서 외국어를 가르쳤던 학교고요. 그 다음에 유경공원은 영재를 양육하기 위한 학교죠. 헐버트 등의 외국인 원어민 교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근대 교육을 했었던. 다 맞는 내용이고요. 그럼 마지막 정답은 5번이겠네요. 안 봐도 알겠네요. 일단 한번 볼까요? 가보개혁 때 교육 입국조서가 반포된 이후에 각종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립학교가 세워졌대요. 2차 가보개혁 때 고종은 교육 입국조서를 반포합니다. 이거의 결과, 지금 당장 학교를 만들진 않지만 앞으로 학교를 이렇게 만들고 운영을 할 거예요 라면서 만든 게 각종 룰. 그러면서 뒤에 학교가 만들어지죠. 실제로 일단 선생님 먼저 양성해야 됩니다. 한성사범학교, 그 다음에 소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성중학교 순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 정답은 5번인데 보시면 여기 있는 배제학당과 이화학당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라 당시 서양인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죠. 그러니까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정답이 아니라 틀린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39번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 40번 문제입니다.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일단 여기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조선에서는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란데 2조를 보시면 국어, 일본어를 상용하는 자, 그 다음에 일본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2조는 그러면 일본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3조 같은 경우는 조선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별을 두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또 결정적 힌트가 여기 있죠. 보통 학교의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제2차 조선 교육령인데요. 일단 일본에게 우리가 나라를 딱 뺏겼던 시기가 딱 1910년, 그러면서 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식민 통치 1기, 무단 통치 시기가 펼쳐집니다. 이때 일본이 발표했던 게 뭐가 있냐면 제1차 조선 교육령이라고 있어요. 멍청멍청 교육입니다. 우미나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똑똑하면 독립운동 광복을 생각하니까 그걸 못하게끔 멍청멍청 교육, 제대로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자기들이 부릴 수 있을 만큼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는 한국사, 한국어 교육 당연히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터집니다. 3.1운동을 겪은 일본, 이야, 이거 조선 애들 짓밟기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쭈쭈 달래주는 컨셉으로 1920년대부터 해서 문화통치라는 식민통치를 펼치기 시작하죠. 이게 식민통치 2기입니다. 그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나왔던 게 바로 제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제2차 조선교육령은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 교육기간 늘려줍니다. 알았어, 이제 니들 멍청멍청 교육 안 시킬게. 그러면서 1차 때는 4년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6년으로 교육기간을 늘려줘요. 그리고 알았어, 이제 멍청멍청 교육 안 시킬게. 니들이 원하면 대학교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 라는 조항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대학 설립 기준이 들어가요.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말,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길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말만 그렇게 하지 일본이 이걸 하려고 하면 다 탄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바로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2차 조선교육령을 찾으시면 됩니다. 제2차 조선교육령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1922년 2월 달에 진행이 된 거긴 한데,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문제가 얼핏 보면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이긴 하지만 기본 개념을 좀 탄탄하게 다졌던 학생이라면 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면은 답을 먼저 찾자라면 제2차 조선교육령이 대학교 설립 규정이 있다는 게 들어가고 나서 바로 민족주의 계열에서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1천만의 일원씩,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대학교를 만들자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되잖아요. 그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했던 단체가 조선 밀립대학 설립 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1+1인 거예요. 이거를 발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걸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대학교 설립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찾게 되면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립대 설립운동 그 개념을 정리할 때도 항상 배경에 제2차 조선교육령에 대학 설립 규정이 들어갔다는 게 항상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고 실제로 이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에는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됐던 그 해 연말에 바로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를 좀 보자라면 서당 규칙이 제정되는데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1918년입니다. 연도를 외울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연도를 외우게 문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원래는. 서당 규칙이 뭐냐면 여기처럼 멍청멍청 교육을 시키니까 교육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서 교육을 좀 더 했던 거예요. 이거를 일본이 눈치를 챕니다. 그러면서 이 서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서당 규칙을 제정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같은 경우는 1919년 바로 3.1운동이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죠. 3.1운동이 일어나기 거의 한 달 전에 일본 도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독립선언문을 외쳤던 거. 그리고요. 조선어 연구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단체잖아요. 이거는 1921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통치로 일본이 우쭈쭈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단체가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때는 한국어를 연구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여자교육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1920년대에 만들어진 학교인데요. 이게 지금 덕성여대의 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근데 사실 좀 생소하다 해도 1번과 4번 같은 선지는 좀 생소한 선지긴 하지만 사실 문제를 푸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선지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잡은 분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었다라는 거. 41번 문제입니다. 가정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쭉쭉쭉쭉 내려갔을 때 힌트가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좀 애매하다. 결정적 힌트, 독립공채. 똑같은 말로 애국공채죠. 이거 뭡니까? 가는 바로 임시정부죠. 그리고 혹시나 모를까봐 정부라고까지 힌트를 줬잖아요. 아예 가정부. 그래서 임시정부인데 임시정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독립공채와 애국공채를 발행했다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우리는 정부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복을 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 한반도죠. 그러면 거리가 있잖아요. 여기와 여기를 연락할 수 있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를 운영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아하, 돈입니다. 돈.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먼저 독립공채, 애국공채예요. 이거는 기부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금을 낸 사람한테 증서 형태로 독립공채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광복 후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는 게 독립공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독립공채를 받자마자 보통 다 불질러요. 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돈 안 받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작살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알아요. 바로 당장 독립이 안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약은 없지만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보태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독립공채, 애국공채고. 자, 그다음 다시 돌아가서 상하이와 한반도를 연락할 수 있는 비밀 연락 조직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리가 멀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일본에게 또 발각이 됩니다. 일본 경찰에게요. 그래서 이때 연락하고 통한다라는 영통제가 만들어지고요. 비밀 연락 조직망. 그 다음에 교통통신국이라는 교통국이 만들어요. 이 교통국은 대표적으로 만주의 이륙양행. 껍데기는 무역회사, 들어가면 독립운동기지.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륙양행의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백상상해, 껍데기는 마트. 근데 들어가게 되면은 독립운동기지. 그래서 이 교통국에 일했던 분이 여기 교통부 차장일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공채, 애국공채가 돈이잖아요, 돈. 재무부 총장이 이걸 또 관리하고 또 어떻게 정책을 실행하고 옮겼겠죠. 자, 그러면 이 정부에 대한 걸 찾으면 됩니다. 임시정부를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립을 위해서 중강단을 결성했대요. 이거는 종교단체와 관련이 있죠. 대종교가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1년 전에 1909년에 만들어졌던 이 대종교.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대종교는 국내에서 만주로 근거지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북간도에서 만들었던 이들이 만든 독립운동 단체, 독립군이 바로 중강단이죠. 이 중강단이 확대 개편된 게 바로 청산리 대첩에서 맹활약을 하게 되는 북로군정서군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민족교육을 위해서 서전, 서숙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북간도 지역에 만들어졌던 학교입니다. 학교. 북간도 지역에 만들어졌던 학교.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를 세웠다. 이거는 신민회죠, 신민회. 일본에게 또 나라 뺏기기 전에 가장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단체였던 신민회. 이 신민회는 큰 그림을 그립니다. 당장 독립이 어려울 거다. 그러면 당장 일본을 또 덜어내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3년 후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죠. 그러면서 이 신민회는 나라 뺏기기 전에 사실은 이미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장기전이 될 거다. 그러면 나라 바깥에서 일본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라면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서간도 쪽에 건설을 하죠. 그러면서 이때 만든 학교가 신흥 강습소입니다. 이 신흥 강습소가 확대 개편된 게 신흥 무관학교죠. 자, 그리고 정답은 4번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농촌 계몽을 위해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1929년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문맹 퇴치 운동으로 전개된 거죠. 문맹 퇴치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의 탄압으로 제대로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좀 알려주자 라면서 농촌 계몽을 또 위해서 또 그리고 농촌이 못 사니까 그 농촌을 좀 깨우치기 위해서 농촌 계몽의 일환으로도 분화로드 운동이 전개됩니다. 분화로드가 러시아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게 되면 민중 속으로 뛰어들자. 민중 속으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농촌을 계몽시키고 민중을 계몽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글도 가르치자. 그래서 이거는 주도했던 게 언론사와 학생들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골에 가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몽하고 글을 가르쳤다라는 거. 관련이 없죠, 임시정부랑은. 임시정부는 이겁니다. 자, 임시정부가 상하이 위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는 곳은 한반도입니다. 근데 왜 상하이 위치를 했냐? 바로 외교로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상하이에 있었다는 거는 초기의 임시정부의 컨셉 활동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컨셉인지를. 바로 외교 활동입니다. 상하이는 잘 나가는 슈퍼 강대국들의 외교 대사관들이 싹 다 몰려 있어요. 거기가 조개지, 자유롭게 열어둔 공간이기 때문에 상하이가 중국 내에서는. 그래서 상하이에 있어서 위치를 했기 때문에 고급 정보를 얻기 좋았고요. 또 우리의 억울함을 잘 나가는 나라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얻기도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상하이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외교로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미국의 쉽게 설명하면 체인점 같은 구미위원부를 프랑스 파리에는 파리 위원부를 설치했다라는 거.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시작된 뒤에 황국신민서사를 외우지 못하면 기차 표 사기도 어렵대요. 이거 다 외우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됐대요. 자, 이거는 뭐냐? 1930년대부터 해서 1940년대까지 일본의 식민통치 3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일본이 전쟁에 미쳐가는 시기죠. 1931년에 중국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을 일으켰고요. 1937년도에 중국 본토로 가는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 여기에 있죠.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대는 더 미쳐갑니다. 바로 미국을 공격하는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쟁 스케일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커집니다. 전쟁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식민지였던 조선으로부터 수탈해가는 강도는 더욱더 세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시기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938년에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한다라는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합니다. 조선으로부터 모든 걸 총동원한다라는.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이런 것들이 막 몰랐더라도 사실은 개념 강의를 하게 되면 중일전쟁 터지고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했다는 게 거의 원풀원처럼 따라서 같이 막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 같은 경우는 1929년이죠. 그 다음에 미스야 협정 같은 경우는 만주에 우리 독립군들 이거를 작살내기 위해서 일본이요 만주에 있던 동네 깡패들 군벌들과 딜을 한 거죠. 야, 만주의 군벌들아, 니들 그거 아니? 니들 지역에
조선인 독립군들이 있더라. 야, 좀 잡아줘. 잡아주면 두당 1억씩 줄게. 돈 주고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주의 독립군들은 만주의 군벌 플러스 중국인 플러스 일본까지 상대하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 이게 언제냐? 1925년입니다. 그래서 이 25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안유지법. 국내에는 또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자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독립운동가를 또 다 잡아냈었죠. 그 다음에 조선형평사가 결성되었다. 자, 이 조선형평사가 결성되었다라는 거는 이게 좀 약간 애매하게 걸리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192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1935년까지 활동을 해요. 그래서 30년대까지 걸리긴 하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아마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또 준비를 했던 분들이 20년대 때 이게 만들어지고 활동했는 거 여기까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크게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또 워낙 명확하게 국가총동원법이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조선 형평사도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시 토지조사국이 설립되고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은 언제입니까? 일본의 식민 통치 1기 때죠. 이게 만들어진 거는 사실 딱 1910년입니다. 나라 뺏자마자. 일본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땅을 조사하는 거예요. 식민지배 딱 들어가자마자 조선의 땅을 다 조사합니다. 왜? 그래야지 정확하게 세금을 거두고 그래야지 또 정확하게 땅 뺏을 건 또 뺏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우리 원봉 선생님, 김원봉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삐리리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해서 계림에서 촬영됐대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김원봉 등을 중심으로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무장 한인 부대래요. 끝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건데 1938년도에 만들어진 바로 조선의용대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우한, 한커우 지역에서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김원봉 선생님의 꿈을 이룬 거예요. 김원봉 선생님이 예전에 뭘 조직했었나요? 의열단. 의열단의 한계가 뭐냐? 개인 플레이잖아요. 개인 플레이. 개인 플레이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원봉 선생님의 꿈꾸기 뭐냐면 제대로 된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군을 작살내고 싶다. 그 꿈을 이룬 게 바로 이 조선의용대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 내에서 만주에서는 당연히 독립군이 만들어지긴 했었는데 예전에 근데 중국 본토 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무장부대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1940년에 만들어졌던 충칭이 만들어졌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예하의 군대였던 한국강복군이에요. 그러면 이 조선의용대는 어떤 활동을 하냐? 일단 활동을 하는데 중국군과 함께 활동을 해요. 중국 국민당 군대와 함께.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에게는 자꾸 뭐만 시키냐? 암호해독, 포로신문 이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불만이 가득 찹니다. 나 옛날에 의열단 출신이야. 암호해독 이딴 거 말고 나는 총칼 들고 싸우고 싶다. 일본군과 싸우다 죽고 싶다. 암호해독 이딴 거 말고 포로신문 이딴 거 말고. 근데 이걸 시켰던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만큼 일본어가 프리토킹이 가능한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지배를 오래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걸 시켰던 건데 내부에서 이렇게 불만이 생기니 어떤 일이 생기냐? 김원봉은 일단 침착해라. 우리 일단 중국과 함께 계속 한번 해보자. 그렇지만 내부에서 무려 80% 이상이 원봉 씨, 나는 당신과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일본군과 제대로 싸우고 싶습니다. 라면서 떠나버립니다. 어디로?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있었는데 조선의용대가 여기서 만들어졌다면 80%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올라갔던 조선의용대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하기 위해서요. 이들이 왜 올라가냐? 중국의 예난이라는 지역에 마오쩌 둥둥둥둥 아저씨가 이끄는 중국의 공산군이 일본군과 매일 피 터지게 싸운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우린 여기에 합류를 해서 이 중국 공산군과 함께 싸우겠어요. 라면서 80%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20%. 김원봉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의열단 따라 비슷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 여기 1942년도에 충칭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를 하죠. 선생님, 김구 선생님, 저 원봉이가 왔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서 김원봉의 합류로 한국강복군은 전투력이 세지게 되죠. 자, 여기서 정답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바로 나오네요. 대원 일부가 한국강복군에 합류하였다. 언제? 1942년도에.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일부가요. 정답은 2번이고 자유시 참변회로 시련을 겪었다. 이거는 1920년대 초반의 스토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청산리 대첩에 승리를 거둔 그 독립군들이 일본의 탄압을 엄청나게 겪었죠. 간도 참변으로 아예 간도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살아남았던 독립군들이 러시아가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러시아의 자유시로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의 내부 분열, 우리끼리 서로 총을 겨누는 이런 슬픈 스토리가 벌어지면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납니다. 이건 1920년대 초반이고,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초반이죠. 초반. 1930년대 초반에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중국의 군대와 함께 연합작전을 펼쳤던 거고, 그래서 이것도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인 소년병 학교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아마 거의 생소한 선지일 겁니다. 최근 아마 10회차, 15회차 만에 처음 나온 선지일 거예요. 요거는 박용만 선생님께서 미국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학교.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 특히 이건 알 거예요. 박용만 선생님이 만든 대조선 국민군단. 그거보다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게 한인 소년병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한인들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고요. 오후에는 훈련을 받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해서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했대요. 이 청산리 대첩에 맹활약했던 부대가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 그리고 우리 앞에서 봤던 중강단, 대종교가 만들었던 그 중강단이 확대 개편됐던 북로군정서군, 북로군정서 군대,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김자진 장군이죠. 일본군과 교전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대승을. 그리고 나서 일본이 분노 폭발하면서 간도 참변을 일으켰고, 그러고 나서 이들이 저기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후에 자유시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20년대 스토리죠. 앞이죠. 아예 시기가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4번 문제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최현배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최현배 선생님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주시경의 영향을 받아서 국어운동의 길로 들어섰대요. 실제로 주시경 선생님에게 3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삑 비어져 있고요. 광복 이후에 국어교재 편찬과 교사 양성에 힘썼대요. 그리고 각종 한글 교과서를 편찬했고, 광복 이후에 오늘날의 연세대의 교수를 맡기도 하고요. 연세대의 부총장을 맡기도 하십니다. 딱 봐도 국어 쪽으로 일단은 정답이 딱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왔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현배 선생님을 모르셨더라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한능검에서 매해 독립운동가들이 한 문제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또 나오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항상 얘기를 하지만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속어법으로 제거를 하면 돼요. 나머지 오답 선지들이 너무나도 명확한 인물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흘리고 다녀요, 정답을. 정답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입니다. 조선 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더라. 일단 모르더라도 일단 여기 잠깐 놔두고요. 나머지 볼까요? 보세요. 파리 강화의의 독립천왕서를 제출했던 건 누굽니까? 신안 청년단의 김규식 선생님이잖아요. 이거 틀렸죠. 그 다음에 복벽주의를 내세우며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독립을 위해 의료용 군대를 싹 다 모았습니다. 고종의 밀지를 받고. 이거 누굽니까? 최익형과 함께 의병장이었던 임병찬 선생님이죠. 임병찬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가 뭐냐? 광복을 하면은 다시 임금이 있는 나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합니다. 그렇지만 국권 반환서를 요청했다가 결국엔 들통이 나고 결국 체포를 당하고 독립의군부는 해산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쓰신 민족주의 사학자가 누굽니까?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고 유교 구신론을 또 주장했었던 박은식 선생님이죠. 아픈 역사, 식민 지배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씁니다. 그 다음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를 흘렸던 역사를 또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일제에 의해서 조작됐던 배고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 이거는 1907년에 신민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 뺏기고 나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신민회가 눈에 가시죠. 그래서 요거를 문을 닫게 하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합니다.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앙명근을 독립운동을 했다는 걸 뒤집어 씌웠는데,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면 안명근이랑 친했던 신민회 멤버 105명을 싹 다 같이 준비를 했다라고 올가매면서 다 작살내버려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배고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해체를 하게 되죠.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남은 건 이건데요.
앞에 봤던, 여기 봤던 최연배 선생님은 국어 쪽으로 연구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아마 제 생각에는 몰랐더라도 아마 찍더라도 1번을 다들 찍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답률이 높진 않을 겁니다. 일단 조선어학회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우리 앞에 선지로 봤던 거 기억나세요?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에 조선어를 연구하는 단체였던 조선어 연구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회에서 각양양, 한글의 나라의 전신인 각양양, 그 다음에 한글 교재를 배포하면서 어떻게든 한글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을 하죠. 그걸 바탕으로 1930년대는 조선어 연구회가 문을 닫고 더 확대 개편된 조선어학회가 등장을 합니다.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학회가 등장을 하죠. 여기서는 뭘 하냐? 이제 한글을 보급을 했으니까 이제는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을 해요. 한글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맞춤법, 표기법, 통일한 맞춤법을 통일시킵니다. 그 다음에 표준어를 또 통일시켜요. 외래어 표기법 통일한 외래어를 통일시킵니다. 이때 최연배 선생님은 맞춤법, 표기법 통일안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업적을 남기시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도 문제를 푸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 자, 이제 45번 문제입니다.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래요. 그래서 사실 밑에 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고 우리는 딱 바로 50총선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무려 3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1948년 5월 10일 선거가 가능한 지역의 어떤 남한만의 총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던 거죠. 그러면 이 50총선거에 대한 설명을 찾고 있는 건데 보기로 한번 가볼까요? 바로 일단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하였다. 틀렸죠. 좌우합작위원회는 이거 50총선거 이전에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광복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렸고요. 거기서 5년간의 신다통치 내용이 문제가 되면서 좌우 대립이 격화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승만의 정읍 발언으로 이거 진짜 분단되는 거 아니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 열렸던 게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위원회 결성. 근데 이것도 결렬.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그래? 유엔에서 문제를 해결해봐. 유엔에서는 그래? 그러면 인구 비례에 따라서 남북한 총선거, 북한과 소련 선거 반대. 그러자 선거 가능한 지역만 선거를 해. 남한만의 선거가 확정되자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의 남북협상 결렬.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서 좌익 세력들이 일으킨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상태이지만 그거와 별개로 50총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라는 거. 그러면 좌우합작운동의 결과 만들어졌던 좌우합작 실원칙, 좌우합작위원회는 이거 전이죠. 총선거 전. 그 다음에 장면내각, 장명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거는 딱 1960년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독재 정치에 저항했던 3.15 부정선거가 직접적인 배경에서 빵 터졌던 크게 보면 이승만의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이었던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이 원하면 내가 떠나겠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로 이승만의 하야.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석이니까 허정이라는 인물이 잠시 정부를 맡습니다. 허정 과도 정부가 수립되고 이 허정 과도 정부는 헌법을 뜯어 고치죠. 대통령제가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제 대신에 내각 책임제로 국회를 두 개 두는 양원제 국회로 그 결과 새롭게 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가 바로 장면내각 장명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60년대니까요. 딱 60년이니까 이거 지금 일단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훨씬 이후의 일이잖아요. 틀렸죠. 그럼 남은 거는 디글리을 5번인데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가 있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50총선거가 결정되자 제주도에서는 남한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3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에 5월 10일 날 정상적으로 예정대로 50총선거가 치러져요. 근데 시위가 일어나고 있던 제주도에서는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원래 3개의 선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3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한 개의 선거구에서만 제대로 치러지게 되고 두 개의 선거구에서는 제대로 치러지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 얘기죠. 그 다음 우리는 1대 선거를 치른 거예요. 이 첫 번째 선거로 누굴 뽑았냐? 우리 손으로 최초로 국회의원을 뽑은 거예요. 그러면 이 50총선거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고 이때 우리 국민들이 뽑은 인물들이 다 뭐다? 최초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뭘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법,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그들의 역할이고 그거 하라고 우리가 뽑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헌법을 제정하는 일인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 손으로 뽑은 1대 국회의원이 처음으로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들의 의원을 제헌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헌법을 제정한 날이 언제냐면 아제판별기.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제헌절이 언제게?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명도 틀림없이 답을 말합니다. 7월 17일! 8월 15일에 우리가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그 사이에 7월 17일 날 헌법을 반포합니다. 왜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옛날에는 7월 17일이 빨간 날이었거든요. 저도 빨간 날일 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때 재헌 국회의원들 우리가 뽑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플러스 대통령은 그러면 어떻게 뽑았냐? 우리가 최초로 뽑은 대통령 이때는 아닙니다. 우리가 최초로 뽑은 게 아니라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손으로 1대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재헌국회를 꾸렸던 거고 이들이 재헌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대통령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이거를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는 게 아니죠. 오늘날은 우리가 직접 뽑잖아요. 이거를 대통령 직선제. 우리가 간접으로 뽑죠. 이거를 대통령 간선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또 당선됐던 이유는 뭐냐면 기억나세요?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남북협상,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 나는 38도선을 쓰고 배열지연정, 남한만의 단독정부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같지만 결렬됐죠. 결렬되고 예정대로 50총선거가 치러지자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김구를 따르는 임시정부 많은 사람들이 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나가질 않으니까 당선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이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러면 김구 대통령 후보로 나가긴 해요. 김구 선생님이요. 근데 표를 많이 얻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 쪽 사람이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때 이 선거의 결과 대통령 간선제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그럼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는 정답이 안 됐지만 이 재헌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에요. 선생님 왜 국회의원은 1대 국회의원은 이렇게 임기가 짧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 임기가 보통 4년이잖아요. 지금 또. 근데 이걸 만약에 4년으로 해버리면 4. 똑같죠? 무슨 말이냐? 이번에 1대 대통령, 1대 국회의원을 뽑았으면 그 다음에 2대 대통령, 2대 국회의원 똑같이 뽑는 거예요. 권력이 독점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만약에 동진당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 동진당이 대통령, 국회의원 다 가져가 버리겠죠. 권력 독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엇박으로 맞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2대부터는 4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쉽게 나왔는데 재헌국회 문제가 총선거 결과 어려운 문제 나올 때 임기 2년에 재헌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6번 문제입니다. 밑줄은 이 전쟁이에요. 피하는 것은 죽는 것이요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군 200만 명이 들어오기로 서니 인민들이 쌀을 사다가 쭉 나오고 결세 조직합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해설. 이 전쟁은 전세가 불리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항정의지를 독려하는 대통령의 담화문이다. 이거 지금 뭐예요? 6.25 전쟁, 6.25 전쟁. 6.25 전쟁은 언제 터졌습니까?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딱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 가까이 치러진 전쟁이고요. 일단 6.25 전쟁의 가장 큰 배경이 뭐가 있냐면 애치슨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김일성의 심장이 바운스 뛰기 시작을 하죠.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라인을 껐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꺼서 이 라인 안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미국이 개입하지만 이 라인 밖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미국은 1도 개입하지 않는다. 김일성 심장이 빵 터져버리죠. 오, 미국이 한반도를 포기했네. 그러면서 스탈린 소련 지원 좀 해주세요. 소련의 지원 약속. 마오쩌둥둥 중국의 마오쩌둥의 지원 약속을 받고 기습적인 남침으로 시작되는 게 바로 6.25 전쟁입니다. 우리는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 라인, 낙동강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뺏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주도, 대구, 부산을 빼고 다 넘어가자 바로 미국과 유엔군 16개국이 군대를 끌고 참전을 하죠. 유엔군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의 맥아더 장군이 던졌던 승부수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완전히 뒤집죠. 그리고 우린 다시 서울을 탈환하고 북으로 갑니다. 압록강 가서 깃발을 꽂으려는 순간 띵띵띵띵 인해 전술을 펼쳤던 중국 공산군, 중국군이 내려오죠. 이때 중국군이 참전을 합니다. 인해 전술. 다시 밀려요. 일사후퇴. 흥남철수 일사후퇴를 하게 되고 다시 서울을 뺏깁니다. 그렇지만 정비를 한 후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죠. 그리고 38도선에서 교착 상태. 왔다 갔다 전쟁이 계속 한쪽으로 기울지 않습니다. 소련이 전쟁 그만하고 싶어. 휴전협정을 제안하게 되고 결국 우리는 휴전협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휴전을 하고 나서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전하기 전에 이승만 정부는 전쟁을 계속하고 싶고 끝장을 보고 싶었죠. 그래서 거제도에 있었던 방공포로를 임의로 석방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 이게 지금 6.25 전쟁의 중요한 핵심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으러 가볼까요? 보시게 되면 이 전쟁 중에 일본에 애치슨 라인을 발표했대요. 여러분들. 애치슨 라인, 애치슨 선언은 6.25 전쟁 중이 아니라 6.25 전쟁 터지기 전에 배경이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이게 정답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낙동강 방어선 라인 한 달여 만에 우리는 대구와 부산, 제주도를 제외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구보다 후방에 있던 부산을 제2의 수도로 삼죠. 제2의 수도이자 임시 수도로 삼습니다. 그 얘기고요. 정답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는 6.25 전쟁 중이 아니라 전쟁 끝나고 나서입니다. 휴전협정 체결하고 나서요. 그리고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은 1968년도에 있었던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있던 시기입니다. 60년대 후반에 이때 김신조의 청와대 습격 사건 그리고 미국에 배였던 푸에블로호가 북한에게 납포되는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남북의 대립이 격화되죠. 감정이 엄청 안 좋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게 68년도에 만들어졌던 향토 예비군이 있잖아요. 지금 또 있는 저는 예비군이 다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5번에 국보위 줄여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정희 대통령이 총에 맞고 죽은 이후에 머리털이었던 전두환, 영원의 배우 노태우가 다시 권력을 들어지죠. 신군부 세력의 권력을 장악하자 신군부 퇴진과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가혹하게 진압했던 지역이 있죠. 바로 광주. 우리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5.18 민주화 운동. 이거를 신군부 세력이 계엄군을 투입해서 가혹하게 탄압하고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정세를 장악한 후에 만든 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죠. 이게 1980년이고 이게 전두환 정부 출범되기 바로 직전 신군부입니다. 신군부. 그러면 정답은 2번이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47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건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매듭지은 현 시점이래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올해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착수할 거래요. 끝났죠.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박정희 정부인데 1차 경제개발 5개년을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시작할 거래요. 그러면 5년 안인데 박정희 정부가 언제 출범했냐면 1962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경제개발 5개년은 66년에 끝이 나요. 끝이 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2차니까 67년도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때 시기를 찾으면 되는 건데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이거는 뭐 깊게 설명할 것도 없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던 거는 이승만 정부 때죠. 이승만 정부 때 우리 손을 아까 봤잖아요. 50총선거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건 딱 두 가지. 친일파 새끼 죽여주세요. 두 번째는 내 땅 갖고 싶어요. 그거를 반영해서 만든 게 농지개혁법. 그리고 한일협정, 이거는 한일국교 정상화. 이때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공짜로 받은 돈, 빌려받은 돈을 통해서 경제개발, 1차 경제개발 5개년 신나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에 들어가겠죠. 2차 경제개발. 그리고 77년도 이때는 이제 3차, 4차 경제개발 돌아가고 있는 시기죠. 럭키 777, 박정희 정부 때 럭키 777. 77년도에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했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8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부천 경찰서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고문 사건을 축소 은폐했대요.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요. 그리고 저것만으로는 좀 어려울까봐 또 뭐가 나오냐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나왔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전두환 정부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했던 게 뭡니까? 대통령을 니들끼리 모여서 그만 뽑아라. 이제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 직선제 요구로의 개헌 요구가 이어집니다. 이 요구에 따라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때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요.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면서 시위를 나섰다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한 채로 죽음을 맞이한 상태로 나오게 되죠. 이때 당시 발표는 책상을 빵 쳤더니 놀래서 사망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물고문이 있다는 게 양심 고백으로 밝혀지죠. 당시 부검을 했던 의사를 통해서. 그러자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일단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쓰던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이 격화되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야당의 총재가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했대요. 국회의원직을. 이거는 김영삼 총재죠.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총재가 유신체제 끝무렵에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YH 무역이요. 박정희 정부 유신체제 때 폐업을 해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여기 있던 여자 노동자를 부당한 이유로 다 해고를 시키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죠. 그러자 여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거를 진압하는 과정 속에서 여공들이 사망하기도 하고요. 이때 YH 무역의 여공들은 당시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정부의 이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또 크게 봐서 이 유신체제에 또 비판을 하기도 하죠. 그러자 국회에서는 김영삼 너는 국가를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김영삼 국회의원의 자기신의 지지 기반이 있는 홈그라운드였던 부산가 마산에서 다 들고 일어나죠. 바로 부마민주항쟁이 시작됩니다. 부마민주항쟁이 김영삼의 국회의원진 제명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유신체제, 유신헌법에 대한 반발이죠. 부마민주항쟁이 또 일어났고요. 이번에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답이 2번이죠. 잠깐 이거 다시 판수로 가면요. 6월 민주항쟁을 봐야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전두환 정부에게. 그러자 정부는 듣지도 않죠.
시위는 계속 일어납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박종철 학생이 시위 도중에 죽었는데 고문으로 죽인 게 밝혀지면서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 기존의 헌법을 계속 보호하겠어요. 계속 대통령을 지들끼리 뽑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간선제로.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이번에는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체류탄을 맞고 사망한 일이 생깁니다. 시위가 더 격화됩니다. 그러면서 60국민대회가 열리게 되고요. 이걸 계기로 전국에서 국민들이 시위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결국 전두환과 다음 대통령 후보자였던 노태우가 백기를 들죠. 그게 6.29 민주화 선언입니다. 이게 6월 민주항쟁인데요. 이 6.29 민주화 선언의 결과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 대통령 제도를 얻게 되죠. 그게 뭡니까?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 직접선거. 그리고 대통령은 only one, 딱 한 번만. 임기는 5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답은 2번이고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기반으로 군인이 정치했던 시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빠밤, 빰빠밤, 빰빠밤. 박정희가 군인 신분으로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장면내각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틀어지죠. 정식 정부 출범하기 전입니다. 군정 시기. 2년 조금 더 안의 시기. 이 시기 때 자기 멋대로 정치하기 위해서 국회를 뛰어넘는 입법, 사법권, 행정권을 지 멋대로 쓴 정치기구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진보당의 조봉암을 처형했대요.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3대 대통령 선거를 나갔던 이승만. 내가 나가기만 나가면 인기 대폭발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갔더니 당시에 무소속이었던 혁신계열의 조봉암이 폭발적인 인기를 끕니다. 무려 30% 이상을 득표를 해요. 다음에 나의 유력한 라이벌이 될 수가 있겠구나. 죽여버립니다. 평화통일론? 북한이랑 뭐 평화적으로 통일을 해? 이 조봉암은 북한으로부터 돈을 받아먹은 프랑스 간첩이다. 이 명목으로 진보당 사건 일으키고 조봉암을 죽여버리죠.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일일 거예요. 그리고 5번에 긴급조치. 이거는 대통령이 신의되었던 유신체제 때 박정희 정부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발표했던 거죠. 유신헌법, 대통령신. 대통령이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자기들끼리 뽑고요. 임기는 유신체제 666년에 나가는 거 무제한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본인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를 해산시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법관도 자기가 임명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맞서서 민주화운동이 나면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옵션으로 걸었던 게 바로 긴급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국가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정말 위기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가 있다는 긴급조치. 실제로 민주화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긴급조치 1호, 2호, 3호, 4호를 발동시키는데 대표적인 이 시기 때 민주화운동으로 3.1 민주구국선언이 있다라는 거. 이건 박정희 정부, 정확하게는 유신체제 때 시기입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건데요. 지도로 보는 우리 역사. 여기 보시면 풍패지간, 전라감령, 경기전, 성황사, 풍남문이 있고 여기 지금 설명 다 해놨습니다. 사실 딱 한 개의 단어 키워드를 통해서 이건 알아야 돼요. 경기전.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전주죠, 전주. 전주인 걸 알고 전주를 찾아야 되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유영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장소. 사실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반개수록이 유영원 문제나 중농아파 실학자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지역사 문제로 내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지역을 굳이 알려드리면 전남 지역에 있었던, 전북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북 지역에 있었던 부안군이고요. 그 다음에 견훤의 아들이 신검이죠. 그 신검이 자기 아버지를 감금시켰잖아요. 어디냐? 전북의 김제입니다. 김제. 금산사에다가 가둬버리죠. 전북의 김제. 그 다음 동학농민군. 1차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정부가 청나라와 헬프미를 요청하자 일본 군대 청나라와 같이 들어오죠. 그러자 급하게 화해와 약속을 했던 게 바로 전주화약이잖아요. 정답 3번이죠. 그 다음 기묘사화로 죽음을 맞이했던 조광조. 조광조의 기묘사화 사사된 장소가 어디냐면 전남의 화순 일대입니다. 오늘날에. 그리고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킨 무성서원이 있는 장소인데요. 이거는 전북의 정읍이에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번부터 4번, 5번 같은 경우는 아마 앞으로도 정답이 될 리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오답선지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김제 금산사 같은 경우는 언급이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마지막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정책이에요. 그러면 통일정책과 관련된 걸 찾으려면 일단 해당 정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거긴 해요. 대통령 일본 국회 연설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을 약속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때 공동선언문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 고통, 강요 등 이런 사실들을 겸하게 받아들이면서 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라는 표현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처음 등장하긴 한데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해요. 1998년도에 있었던 스토리예요. 근데 문제를 혹시나 못 풀까봐 여러분들 시험지에 사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199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김대중 정부가 재임했던 시기. 그리고 이때 일본 문화가 풀리면서 저도 일본 문화를 막 접했던 그 시기가 이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 있었던 통일 정책을 찾으면 되는데 사실은 이때 분위기가 참 좋았다가 이 오부치라는 일본 총리는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긴 한데 1년 뒤에 뇌경색으로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권력의 주도권이 누가 잡냐면 아베가 권력을 잡죠. 그러면서 우경화 쪽이잖아요. 그쪽은요. 그러면서 다시 한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발표했던 게 거의 유명무실화됐다라는 거. 네. 그러면 김대중 정부 시기 때 통일 정책을 찾아볼게요. 1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 19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합니다. 갑자기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들, 우리는 북한과 통일에 크게 3대 원칙에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과 평양 동시 발표.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적 대단결을 해서 해내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통일이 코앞에 왔습니다.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실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통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10월 유신헌법을 반포하고 유신체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남북한이 서로 최초의 통일의 원칙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합의된 거에 따라서 이행을 하려면 이거를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죠. 그게 남북조절위원회입니다.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은 뭡니까? 대북 화해 협력 정책.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을 통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나가서 평화적으로 통일 한번 해보겠다.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햇볕 정책. 바람처럼 강하게 억압하고 힘으로 짓누르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햇볕을 쬐듯 북한에게 다가가겠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런던을 방문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대통령, 당신은 북한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응? 나 이렇게 처리할 거다. 우리는 북한을 이렇게 예전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늘에 있던 태양과 바람이 내기방을 하죠. 저 나그네의 모자를 벗겨보자. 오케이 콜. 바람이 먼저 났습니다. 후후후. 그러자 나그네가 모자를 잡고 이동을 하죠. 이때 내가 나설 때가 왔군. 태양이 나섭니다. 햇볕을 쫙 쬐죠. 너무나 더운 곳 모자를 벗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다가가겠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간격을 좁혀나가고 이걸 바탕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게 대북 화해 협력 정책, 햇볕 정책. 이거의 일환으로 저기 있는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됩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이거의 결과 우리는 이산가족을 정기적으로 상봉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였던 경의선을 복구하기로 합의를 하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던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이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때 발표한 게 6.15 남북 공동선언이고요. 1차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화해 무드를 위해서 앞에 약간 뭔가 분위기를 만들죠. 그게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의 소대 방북, 그리고 금강산 해로 관광의 시작,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거기에 따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됐다라는 거.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때는 노라고 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라고 한 나라 누구? 북한과 기본적인 행위 합의를 했던 남북기본합의서. 노라고 한 나라 누구?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 노라고 한 나라 누구? 북한과 핵은 노노노 비핵화 선언. 그리고 노라고 했던 일이 벌어지죠. 88 서울올림픽 개최. 또 노라고 했던 나라 누구?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 소련. 저기 멀리 있던 베트남과 국교를 체결했다라는 거.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요거는 최근 스토리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틀렸고요. 그리고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했던 거.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가 활동했던 이 시기 때 수해가 닥치죠. 그러자 북한이 야, 니들 많이 힘들지? 우리가 도와줄까? 도와줘. 북한이 당황을 합니다. 왜? 거절할 줄 알았는데. 이때 우리는 잘 삽니다. 3조 호황 때요. 누가 누굴 도와줘요? 북한. 자기 입으로 도와준다고 얘기했잖아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쌀과 나물을 보내주죠. 이런 분위기 속에 어쨌든 화해 무드가 생겨나요. 그러면서 남북 이산가족이 단발성이긴 하지만 최초로 실현됐다라는 거.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